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40대 돌싱맘입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 일궈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저는 학창시절에 동네에서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모범생이었지요. 대학도 남들이 알아주는 소위 스카이에 다녔고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워낙 야근이 많아서 몸이 다 축났었죠. 몇 년 견디다가 퇴사를 하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보수적인 분들이라 제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것보다 어서 결혼해서 가정 일구시길 바라셨어요. 사실 이런 말은 좀 부끄러운데 제가 공부하고 일만 하느라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 모쏠이었어요. 30 중반이 다 되도록 연애를 한 번도 못했죠. 워낙 부끄럼도 많고 쑥맥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보시다 못해 저한테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요. 저희 부모님의 친구의 친구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제가 수줍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나요? 부모님 말로는 남편 쪽이 엄청난 부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결혼해서도 집에서 살림을 할 여자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좀 망설였지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진 직업인데 결혼해서도 계속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저에게 연락을 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그러더군요.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대시를 해왔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자마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여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것만은 싫다면서 요지부동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얼른 아이나 낳으라며 저를 떠밀더군요. 결국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냈어요.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일을 하겠다고요. 어차피 전문직이니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도 그것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요. 저희 부모님도 어렵지 않은 형편이신지라 혼수며 예단이며 바리바리 해보내셨어요. 남편 쪽에서 집 얻어줄 때 저희 돈도 보탰고요. 결혼하자마자 남편 나이도 있고 제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닌지라 서둘러 임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임신이 잘 안 되더군요. 남편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신우도 같이 임신 준비를 시작했는데 신우가 임신을 먼저 해서 몇 개월간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 병원에선 인공수정도 건너뛰고 시험관부터 하자고 권하더군요. 남편이나 저나 심각한 문제는 없는지라 꼭 해야 하나 망설였는데 의사는 오히려 그러니 더 잘 된 거라며 저한테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시험관을 하게 되었죠. 여보, 나 임신인가 봐. 이거 봐, 이거. 정말 두 줄이네? 여보,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 놀랍게도 그 어렵다는 시험관 1차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지요. 저희 집에서도 기뻐하시고 시댁은 뭐 더할 나위 없으셨고요. 시댁에선 신우가 임신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임신해서 겹경사였습니다. 그런데 은근한 압박이 좀 느껴졌어요. 신우한테는 그런 얘기 일절 안 하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는 은근히 아들이어야 할 텐데 이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세상에 아들 타령하는 시어머니가 황당하기도 했고 신우한테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냥 무탈하게 나오면 된다면서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찌나 얄밉던지요. 남편한테 한번 투덜거렸지요. 어머님이 아들 얘기하시는 거 너무 부담돼. 아니면 어떡해. 제 얘기 들으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그럽니다. 딸이면 어때? 또 나오면 되지.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건지 한심하더군요. 둘 낳자고 얘기하긴 했지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둘을 낳고 싶진 않았어요. 전 아들이고 딸이고 그냥 건강하게만 낳으면 된다 싶었거든요. 성별 알려준다는 날에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우겨서 제 산부인과까지 쫓아오셨어요. 진료실 들어가 초음파 본다는 걸 간호사들이 간신히 말렸지요. 노인네들 아들 타령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 좀 무서웠네요.
어쨌든 떨리는 마음을 안고 초음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아빠 닮았네요.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그놈의 고추 타령 더는 안 듣겠다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물어보시더군요. 고추냐? 고추래? 어찌나 큰 소리로 말하던지 민망했죠. 예, 아들이래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어. 제 손까지 잡으면서 좋아하시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바라시는 아들이게 되었으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좀 딸을 낳고 싶었어서 아쉬운 건 있었지만요. 그 이후로는 태교만 하면서 그냥저냥 임신 기간을 보냈는데 임신 9개월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죠. 남편과 아버님이 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해 몇 억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저도 남편이 주식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소액으로 조금씩 굴리는 줄만 알았지 몇 억을 투자했는지는 몰랐어요. 알아보니 세상에 겁도 없지. 위험한 주식에다가 덜컥 돈을 걸어놨었더라고요. 급등주에 걸었다가 급락해버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쩜 그리 감이 없는지 한심하더군요. 저희 시댁이 사업해서 돈이 많아도 몇 억이란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아버님과 저희 남편이 같이 저지른 일이라 피해액이 거의 10억에 다다르더군요. 시어머니 쓰러지시고 애 낳아 키우는 신우도 야단 법석이고 저는 저대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남편은 다시 벌면 된다고 의연한 척 했지만 저는 저 몰래 그리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 영 못 믿었습니다. 돈보다 신뢰 문제였죠. 그렇지만 만삭이 된 제가 덜컥 이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이런저런 손실은 제 돈으로 좀 메꿨고 당장 돈이 급한 것은 아니니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이를 무사히 낳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싶었죠. 막달이 되어 아이를 낳았고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다른 사람 손에 아이 맡기지 말라고 첫날부터 잔소리 하시더군요. 방금 아이 낳은 저한테 득달같이 전화해서 예, 너 설마 도움 있을 건 아니지?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해.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온몸이 다 아픈 와중에 그런 소리 들으니 저도 짜증이 나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난리가 났는데 조리원에 온 남편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있더군요. 당신 엄마한테 전화 태도가 그게 뭐야? 엄마가 걱정돼서 하신 말인데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 당신 손주인데 그 정도 말도 못해? 어머님 손주기 전에 내 아들이야. 내가 알아서 키운다니까? 그리고 그게 산후조리하는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그럼 당신 도우미 쓰겠단 거야? 당연히 써야지. 왜 안 써? 난 내 아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너 편하라고 애 보는 도우미 쓰는 돈 못 줘.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도 이렇게 된 이상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돈만 돈이야? 우리 집에다 돈 달라면 그만이야. 뭐? 친정 좀 산다고 이 여자가 유세부리네. 갓난 애를 어디 남한테 맡긴단 거야? 요새 다 도움 있어. 당신네 집안 아들 타령할 때부터 알아봤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굴어? 그렇게 밤새도록 조리원이 떠나가도록 싸웠네요. 출산 후 호르몬이 제멋대로라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남편도 소리소리 지르다 제가 눈물바람하자 안 됐기도 했는지 도우미는 쓰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지만 제 분이 풀리진 않았죠. 애초 저보다 어머님 편을 든 것이 너무너무 괘씸했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제 편 시원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아들 타령할 때도 그랬고 주식으로 속이나 썩였고요. 그런데 낳고 나서도 저보다 제 엄마가 우선이니 참 믿음직스럽지 못하더군요. 그렇지만 신생아 아이를 보고 있자면 어쨌든 남편과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에게 아빠란 존재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해를 하고 서로 잘해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조리원 나와서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육아라는 게 쉽진 않더군요. 밤새도록 울어대는 아이한테 젖물리고 있노라면 절로 우울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게 산후우울증인가 싶더군요.
그나마 낮에라도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시니 다행이었죠. 애 낳기 전에는 갖은 달콤한 말로 절 위로하던 남편은 애 낳고 나니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잔다며 작은 방으로 가서 따로 잠을 잤습니다. 당연히 새벽에 육아 전혀 도와주지 않았죠. 퇴근하고서도 피곤하다면서 아이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네요. 제가 화가 나서 한 소리 할라치면 자긴 더 큰 소리로 제게 화를 냈습니다. 아, 그깟 애 보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난리야. 밖에서 돈 버는 사람 입장 생각 안 해? 애 앞에서 큰 소리 내기 싫어서 늘 제가 지고 또 지곤 했습니다. 힘들었던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애가 돌쯤 가까워지니 우울증도 많이 사라지고 아이 예쁜 것만 눈에 들어오더군요. 힘들 땐 절대 둘째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워낙 예쁘니까 또 둘째 생각도 절로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였죠. 남편은 집에 와서 애기 애교 부리는 거 좀 보다가 매일 작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일한답시고 컴퓨터나 두드려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진 않았지만 일하기는 무슨 인터넷으로 쇼핑만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 아빠니까 또 가장이니까 하고 참고 살았네요. 그런데 아이 돌잔치 마치고 그 일이 터졌습니다. 신우한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빠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겼어. 어떡해요? 신우의 전화에 깜짝 놀라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놈의 주식이 또 문제였죠. 남편과 아버님이 이번에는 신우 남편을 꼬셔서 주식 투자를 또 했던 것입니다. 또 말아먹었고요. 저번보다 피해도 더 심각했고 신우네는 빚까지 얹어서 했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울면서 어째야 하냐고 그러는데 전들 어쩔 방법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제가 말이 없으니 신우가 이러더군요. 언니도 책임 있어요. 오빠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순진한 남편 꼬드겨서 주식하게 한 게 오빠잖아. 우리 낳은 게 생겼는데 어떡해. 책임지란 말이에요. 물론 제 남편이 잘못 있긴 하지만 누가 투자하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황당했지만 신우가 워낙 급하니 그런 거겠거니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집에 온 남편과 또 대판 싸웠고요. 저는 그동안 쌓인 것도 많았고 남편이 저 몰래 2번이나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는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더군요. 저번에 손해났던 거 메꾸려다 그런 거라면서요.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보니 4억까지 휘청일 정도였어요. 이러다간 집안이 다 나앉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말려야 할 시아버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남편 보기에 제가 이혼 생각까지 하는 것 같으니 겁이 났던 모양이죠. 며칠간 말없이 생각을 했어요.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일까? 갓 돌진한 아이를 어찌해야 할까? 결론은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앞으로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절대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희 친정에는 걱정 끼칠까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만 믿고 살 순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저대로 다시 일할 궁리를 하고 있었지요.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제대로 일한 경력이 없고 집에만 있었어서 이제 와서 뭔가 해보려니 막막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으면서 조만간 다시 일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터지고 얼마 후부터 신우가 저희 집에 자꾸 아이를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우 아이와 저희 아이는 한 5개월 차이가 나고 둘 다 남자아이라 붙여놓으면 잘 놀긴 하지만 사실 제 아이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신우 아이가 와 있으면 일거리가 거의 3배가 되었습니다. 맡길 때마다 신우는 이렇게 말했죠. 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단기 알바 자리가 생겨서. 알잖아요. 주식 때문에 진빚 갚으려면 나 일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 저희 남편이 한 짓도 있고 아둥바둥 사는 신우가 안 돼 보이기도 해서 한두 번 봐주었는데 그게 자꾸만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엔 신우한테 아이 못 봐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내 아이 보는 것도 벅차다고요. 아이가 이제 컸으니 어린이집을 보내든 시무한테 맡기든 알아서 하라고요. 신우는 삐죽거리면서 어린이집 알아보겠다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나 했는데 그날 이후로도 신우는 저희 집에 애를 데리고 와 저희 남편 탓을 하며 애를 봐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언니가 이 정도는 해야죠. 오빠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난리가 됐는데 언니도 양심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우리 애 좀 봐줘요. 하는 것도 없이 그러고 있으려고요? 아니 고모, 누가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다 고모부가 판단하고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빠가 미우면 오빠한테 애 보라고 해요.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하니 가만히 제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본인 동생 편을 들며 쟤 요새 우울증 심하다니까 그냥 당신이 좀 봐줘. 맏며느리가 돼서 그런 것도 못해? 라는데 한 번은 뜬금없이 전화가 오더니 언니네 집 앞에 애 두고 왔으니까 나가봐요. 병원에선 나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쉬라고 하는데 해보면서 어떻게 쉬어요? 얼른 나가봐요. 끊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정말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덩그러니 가방 하나 메고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짠하고 기가 막히던지 아이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애를 안 봐준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신우였어요. 저는 조카한테 밥을 먹이고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고모가 자꾸 저희 집에 애기 맡기는데 저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데려가서 보시든 하세요. 예, 몸 아픈 시어미한테 그게 할 말이니? 애 하나 있는데 하나도 보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야단이야? 들어보니 둘이 잘 논다더구만. 난 못 본다. 그러고 또 끊으시더군요. 그날 제 이성의 끈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신우가 애를 두고 간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명색에 제가 변호사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증거를 모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이것들 몰래 뒤에서 이혼소송 준비를 혼자 해야겠다 싶었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나선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집살이 겪은 일들, 주식 실패한 일들, 남편과의 불화 전부를요. 워낙 보수적인 분들인지라 제가 이혼 결심한 거 야단치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되려 저희 부모님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걱정 마라. 애는 우리가 키우면 그만이야. 너 좋은 직업 있겠다. 뭐가 걱정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게다가 남편놈도 주식에 실패한 이후로는 점점 술 먹는 일이 잦아지면서 외박까지 심해졌는데 숙박업소 영수증과 여자들이 술을 따라주는 술집 영수증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 제가 남편 몰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두었거든요. 그리고 하루는 또 말없이 외박을 하는 남편놈의 위치를 추적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웬걸? 그날은 남편이 시댁에 있었어요. 의아하기도 했고 무슨 일로 시댁에 갔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그날도 제게 신우가 아이를 맡겨 조카를 데리고 시댁 갈 명분도 있겠다 무작정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 벨을 누르니 시어머니는 제 모습에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한참 동안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마치 뭐라도 숨기는 듯한 분주한 소리가 들렸고 여전히 남편 핸드폰 위치는 시댁이었죠. 그렇게 몇 분 동안 저를 밖에 세워둔 후 문을 열어주었는데 역시나 현관엔 남편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훑어보아도 남편의 흔적은 없었죠.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부터 제게 소리를 치며 아니 또 왜 왔어? 왜 말도 없이 왔어? 여기가 아무 때나 드나드는 미용실 사랑방이냐? 또 시원이까지 데리고 왔네. 아유 지겨워. 또 그 얘기 하러 온 거냐? 나한테 시원이 보라고? 야 그냥 시원이 두고 나가. 아주 너 이러는 꼴에 지겨워 죽겠다. 라며 조카의 팔을 잡아 끄는데 조카는 울면서 제 다리를 잡고 할머니한테 안 가겠다고 했고 옆에 있던 저희 아들마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 아들이 많이 놀랬는지 바지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집안에 온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에게 또 야단을 치며 막 뭐라고 하더니 야,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먼저 카시트에 앉혀놓을 테니까 차키 줘라. 아주 시끄러워 죽겠다. 하시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남편의 행방을 찾으려고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차키를 줬고 저도 이것만 치우고 바로 나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쥐새끼 마냥 발 뒤꿈치를 들고 이 방 저 방을 다니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안방에 있는 장롱 속에서 정체불명의 한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야, 다 나갔나 보다. 조용한 것 같은데 나갈래? 갑갑해 죽겠다 아주.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연락 올 때까지. 어떻게 새언니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대? 오늘이 지 제삿날인 걸 알았나 보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잡아가라고 할 거야? 그래야지 일단. 애들 안 보는 데서 작업해야지. 라는데 저는 그 알 수 없는 말에 제 신변에 위험이 느껴졌고 경찰에게 문자로 신고를 하였어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문에 부딪히면서 앗소리를 내게 되었고 그 소리를 들은 두 남매는 장롱문을 열더니 제 모습을 보곤 기겁을 하며 저를 막 잡으려고 달겨드는 겁니다. 남편 놈은 저를 잡아채고 신우는 어딘가에 연락을 하였는데 누군가에게 지금 빨리 집으로 오라는 전화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 놈은 도망치려는 제 다리를 잡아챘고 저는 그런 남편 놈의 얼굴을 차며 집을 빠져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시커먼 양복을 입은 남자 2명과 맞닥뜨렸고 그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최순아 씨, 본인이 직접 자발로 병원 입원 신청하셨죠? 하며 저를 사설 병원차에 막 태우려고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여기 타면 끝이라는 생각에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그 사내들의 힘을 이기지 못했고 옷이 제쳐지든 말든 드러누우며 그 둘에게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기적처럼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저희 시댁집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그 소리에 동네가 떠나갈 듯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를 태우려던 그놈들은 경찰차를 보자마자 냅다 절 내팽개치고 차를 타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놈과 신우도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저는 경찰관에게 저 2사람이 나를 사설 병원차에 태워 강제로 잡아가려고 했다며 조사를 해달라고 했고 그 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연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던 시모 또한 본인 자식들에게 그러게 저 년이 어떤 년인데 계획대로 일을 했었어야지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겪은 뒤 동료 변호사에게 이 둘에게 소송을 하였는데 소송하면서 알게 된 게 시댁 식구들은 변호사인 제가 꼼짝할 수 없게 강제적으로 사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후 이혼을 시키려고 했대요. 그것도 재산 한 푼 주지 않으려고 주식 투자로 돈을 다 날렸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이런 밑밥까지 깔아두며 이혼을 시키려고 한 게 남편 놈이 저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임신했을 때 예전에 만났던 여자와 불륜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가 애를 갖게 되었다는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발각이 될까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온 가족이 다 동원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기가 찼어요. 남편 놈은 제가 곱게 이혼하지 않을까봐 그랬다네요. 그때 저희 부모님도 그 말을 들으셨는데 남편 놈의 따귀를 사정없이 때리셨어요. 저는 이혼과 감금 당할 뻔한 것 외에 동시에 신혼년의 죄 하나를 더 소송했는데 매번 지 애를 저희 집 문 앞에 두고 몇 번이나 사라진 것에 대해 유기방임으로 고소를 같이 진행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넘쳐났기에 소송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죠. 그렇게 남편놈은 제게 재산 절반과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줘야 했고 감금에 대해선 신우와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본인 아들에 대한 벌로 똑같이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맘 같아선 시댁 식구들 모두 쳐넣고 싶었지만 이렇게 소송이 끝이 나게 되었죠. 소송을 하면서도 그때 그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어딜 나가도 저희 부모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든든한 저희 부모님이 곁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소송을 끝까지 잘 마친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그 기회로 법조계 일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막막하기만 했던 제 일에도 자신감이 생겨 로펌에도 취직하고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며 친정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면접 교섭권 때문에 전 남편에게 연락이 자주 오곤 했는데 그 전에 팽팽하던 기는 어디일 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본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걸로 사업마저 휘청해 지금 대금이 밀려 집이 망하게 생겼다며 양육비를 못 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말의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배드파더스에 이름 올려놨어요. 그러니 한 달 뒤 찍소리도 못하고 양육비 보내는데 지 얼굴이랑 이름이랑 직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또 쪽팔렸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변호사하고 돈도 많이 벌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며 기생충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놈에게 말 조심해. 당신 말대로 나 변호사야. 맘만 먹으면 당신 어떻게든 굴비 엮듯이 엮어서 또 소송 걸 테니까 라며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아이를 만나지도 않는데 차라리 잘 됐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저딴 사람을 아빠라고 여기는 게 더 끔찍하니 잘 된 거죠. 그리고 전에 시댁 인간들에게 너무 질려버리고 아이가 전 남편 성을 갖고 있는 것마저 싫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성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지긋지긋한 집안과 이런저런 얽힌 걸 끊느라 저의 소중한 시간들이 낭비되었지만 이제라도 탈출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쯤 무슨 일을 겪고 어찌 살고 있을지 상상도 안 되거든요. 저는 이대로 쭉 차근차근 아이 잘 키우고 제 커리어 잘 쌓아가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런 저의 경험담이 변호를 할 때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니 저로서는 있을까 말까 경험을 했다 생각하며 위안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시고 혹시 배우자나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차분히 증거를 잘 모아 억울한 상황이 없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